안녕하세요. 예, 저 김진우라고 합니다. 뵙게 해서 반갑고요. 애널리스트고요. 애널리스트의 단점이 너무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이 쓸데없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데, 예, 저는 증권사에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고, 사실 경제학과 나왔고요. 지금 이 과목이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꼬맹이들 대상으로 AP라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가르치고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연이 닿게 돼서 지금 4년째인가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이 과목이 분량이 좀 단촐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 경제학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 3차 과목 푸시는데 또는 뭐 실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 목적이 제일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보다 각자의 분야에 저는 아무래도 에쿼티 쪽에 조금 제 업무는 치중이 되어 있는데 각자의 분야에 또 전문적인 게 있으실 테지만 이 종합적인 그림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 가질 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 방식은 슈웨이저 노트, 슈웨이저 책으로 진도 나가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북은 혹시 제 설명이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제가 꼭 봐야 할 게 있다 그러면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12시간을 강의하다가 이번에 9시간으로 처음 이제 단축이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오케이 한 이유는 커리큘럼의 설명이 좀 더 깔끔해졌고 실제로 분량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라간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까울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문제밭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 동안 되게 문제밭이었고 되게 솔직히 실무에서 잘 안 쓰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날라가 버리고 아쉽게도 그리고 이렇게 새로 추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레벨 3는 아시다시피 실무와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시장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널 강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출제 동향 이런 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거를 많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제 강의 나름의 이제 노트를 싹 바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량이 날아간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저자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인플레이션이 에쿼티에 미치는 영향, 이러면 예전에 막 네거티브 했다가 이제 파지티브로 바꿔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 거를 너무 이제 보시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견해가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경제학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무슨 내추럴 사이언스처럼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목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에세이에서 한 세트 나오죠. 그리고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서 한 2세트 나오는데 그래서 비중으로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별표를 잘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3차의 과목은 돈을 어디다 투자하냐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남의 돈을 투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도 배우는데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다 투자할까에 있어서 자산군 간의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산군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여기서의 제일 큰 핵심은 자산군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죠. 우리가 이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큰 매력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볼 때는 수익률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이게 위험도 같이 봐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척도로서 분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 봐야 되니까 공분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간의 공분산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숫자 3개를 꼽는다면 수익률, 분산, 공분산 이 3개를
지금 저 오버뷰 하고 있고요. 아직 그 교과서 안 나갔고 그냥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 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세 개가 좀 더 테크니컬하게 나오는 건 아마 후반부에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2차에 비해서 껌입니다, 솔직히. 저희 이 3차 과목은 약간의 이제 이론적인 것들 많이 들어가고요. 계산이 헤비하게 들어가는 건 2차에 비하면 굉장히 쉽고요. 다 이제 배우셨던 게 새록새록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큰 그림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개념이랑 정의 용어들이 아무래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막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회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저희 1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커리큘럼북과 이 슈웨이저 책의 차이가 있다면, 커리큘럼은 좀 더 이제 카테고리를 중시하고 슈웨이저는 LOS를 중시하는데, 저희가 LOS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A를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얼마나 정합성이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크로스 섹셔널 컨시스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템포럴 컨시스턴시가 있죠. 이게 크로스 섹셔널, 그러니까 이 자산 군간에 바라보든지 간에, 아니면 인터템포럴, 시점 간, 기간 간에 바라보든지 간에 일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경기 회복을 이제 점치고 있어요. 뒤에 배우겠지만, 그러면은 주식을 뭐 사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채권을 조금 팔아야 되거든요. 뭐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어렵죠. 경기 회복을 점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둘 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크로스 섹셔널에서 이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인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인터템포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랬다 저랬다 시점과 기간 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분열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어느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 bet against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트폴리오 전체에 녹아들어가는 거지. 주식 투자할 땐 이랬다가, 채권 투자할 땐 저랬다가, 또는 어제 이랬다가 오늘 저랬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페이지 보시면 7가지 절차인데요. 이거 절대 뭐 외우시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에 그렇게 막 비중 있게 나온 거 아직 못 봤는데, 이 7가지 단계라는 게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통칭하면은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을 형성한다, 포뮬레이트 한다 라는 말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아까 제가 어디다 투자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투자군의 수익률, 분산, 공분산이 뭐고, 지금 경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 계속 궁금해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통칭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뷰를 가져간다라는 걸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을 포뮬레이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게 시간이 남으시면 그걸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그 웬만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구글링 해보시면 2020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 하면 안 나오고요. 2020 캐피털 마켓 어썸션스라고 치면은 블랙락, 피델리티, 뭐 웰링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자산군별로 올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들이 그거 다, 스트래티지스트들이 그거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는 게 굉장히 실무랑 맞닿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자산운용사 가셔서 뭐 그런 이제 외부 공표를 안 하시더라도 바이사이드에서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시면 그거를 쓰든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7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한번 그거 쫙 보시면 이거 하는 과목이구나. 근데 이제 종합예술이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강론보다는 총론이 더 필요한 거고,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대충 볼게요. 스텝 1은 분석 대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Determine the specific capital market expectations.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전체 총론은 모아지기 전에 뭐 주식을 볼 건지 채권을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상을 결정했으면은
그 대상을 움직이는 변수,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드라이버라고도 하고, catalyst라고도 하고, 트리거라고도 하고, factor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determine the drivers가 되겠죠. 그 분석 대상으로 결정한 거를 움직이는 게 뭔가 핵심 변수를 도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변수를 도출했으면은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 그대로 핵심 변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건지를 추정하는 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겠죠. 모델링을 결정해야 됩니다. Identify the valuation model. 뭐로 그거를 추정할 건지, 뭐 DCF인지, 뭐 Risk Premium Approach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모델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모델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모아야 됩니다. Collect data. Collect the best data poss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단 이제 여태까지는 고개를 딱 이제 책상에 이제 집중했다면, 투자 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자산군 결정해서 모델 설정하고 데이터 모으는 건 좋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내가 경기 국면이 확장이야, 축소야,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 우한 폐렴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current investment conditions, 지금 뭐 QE인지 QE가 끝났는지 이런 것들 좀 보는 겁니다. 주변 환경, 투자 환경을 분석하는 거. 여섯 번째는 버튼 누르는 거예요. 실행. Formulate capital market expectations. 일곱 번째는 실행했으면 우리가 다시 봐야겠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백테스트 해야겠죠. 그래서 monitor performance and 뭐 refine 뭐 이런 것들 모니터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기로 결정했으면은 그거를 움직이는 게 뭐고, 그 움직이는 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적당하고, 그 모델에 넣을 변수가, 그 모델에 넣을 데이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둘러봐서 이게 지금 적당한지 본 다음에 내가 고려해야 될 인풋을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누르고 다시 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7가지 단계로 구분이 된다.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예측을 할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점인데요. 크게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9번의 Model Uncertainty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7가지 단계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점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나와요. 이거 아까 제가 뭐 7가지 단계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이 9가지 지금 formulating 이 capital market expectation 할 때의 문제점들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imitations to using economic data. 경제 데이터를 쓰다 보면 되게 짜증나는 일이 많죠. 이를테면 시차도 조금,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차도 있고요. 우리가 속보치라는 거를 활용하는 게 있지만 가끔은 이제 확정치 돼가지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IF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월드뱅크도 아무래도 전 세계를 다 모으는 거 보니까 되게 늦게 나오죠. 그래서 월 초에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좋아하죠. 자본시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이 타임 렉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블랙 포인트고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는 자꾸 바뀌어요. 이게 revised and revisions라고 돼 있죠. 이 바뀌는 게 이 잠정치 속보치 제가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소스를 보는데 일본 쪽 데이터는 되게 정확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베이스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죠. 뭐 이런 것들이 리바이스드 되고 개정되고 리비전 되고 수정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더 뭐 큰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예 그 데피니션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줄에 data definitions and methodology change. 어쩔 수 없죠. 경제라는 게 사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경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때 problems,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PI 문제 가끔 그 시험에 단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1 같은 경우도 CPI를 볼 때 그 CPI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다가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메서덜러지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based over time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2000년, 2005년 아니면은 뭐 rebase라는 거는
그 베이스,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예를 들어서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작 시점을 100으로 둔 다음에 거기서 변화를 두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코스피가 뭐 1980년인가요? 하여튼 그 전후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쫙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리베이스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좀 짜증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제 데이터를 쓸 때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 볼게요. Data measurement errors and biases. 데이터를 이제 그 측정하고 모을 때 문제점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Transcription errors는 데이터베이스 옮길 때 그 잘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PDF로 나온 데이터를 되게 싫어하는데 엑셀이 좋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키인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수가 차라리 뭐 한 방향으로 계속 발생하면 또 그러니까 아예 랜덤하게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발생하면 뭐 영어를 하나씩 계속 더 넣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transcription errors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survivorship bias. 되게 유명한 바이어스죠. 여러 번 나왔던 바이어스인데 데이터가 지금 가능하다. 그러니까 입수 가능하다. 이제 여기 말로 available 하다라는 거는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존 자체가 굉장히 스펙일 수도 있어요. 스펙. 요새 말로.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루저들, 우리가 죽은 사람들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수익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뭐 스타트업 할 때 벤처 캐피탈 이런 거 보통 얘기 많이 하고요. 이 존재 자체가 성공을 대변할 때가 서바이버십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과대평가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과소평가하죠. 이거 두 가지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과대평가, 리스크를 과소평가, 서바이버십 바이어스. 세 번째는 감정평가 데이터인데요. appraisal 데이터고요. 이거는 감정평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켓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appraisal 데이터의 반대말이 마켓 데이터인데 마켓 데이터가 있으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뭐 데일리로 나오든 위클리로 나오든.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마켓 데이터라는 건 뭐죠? 서로 이 경제 주체들이 만나서 오케이 딜 해가지고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거래 빈도가 떨어지는 자산들이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이 있겠고요. 부동산이라는 건 뭐 물론 이제 우리 아파트 동 전체로 치면은 내 벤치마크들이 있는 거겠지만 강남의 GFC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여의도의 IFC 이런 것들은 거래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프레이서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정의는 당연히 아실 거지만 문제가 뭐냐? 이게 상관관계가 이게 가격이 변동하는데 우리가 점 찍고 감정평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ppraisal data 아래줄에 downward the calculated standard deviation and makes the returns seem less correlated. 이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이렇게 T1에서 뭐 이렇게 T2로 한 번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이제 감정평가 한 번 한 거고 감정평가 두 번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분산을 과소평가하는 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산 공간의 관계를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다른 자산이 만약에 그거는 이제 마켓 데이터가 있는 자산이라고 쳐보죠. 그게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거는 이 감정평가 하다 보면은 실제 움직임뿐만 자기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옆에 내가 계란 한 바구니에 담은 계란 옆 계란과의 움직임을 포착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그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역사적 데이터를 쓸 때 문제점인데요. 역사적 데이터를 쓰면은 제일 큰 문제는요. 실무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길게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좋죠.
저도 이제 요청 자료를 많이,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뭐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분야에 이 데이터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최대한 길게 뽑아주세요. 언제부터 필요하세요? 그럼 최대한 길게 뽑아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이게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말하는데 이탈릭체로 나와 있지만 regime change라는 게 있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실 텐데 regime이라는 거는 뭐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앙시앙 레짐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불어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판이 바뀌는 거죠. 레짐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 판이 바뀌었다는 거는 기존에 알던 원래 혁명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기존에 알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도 사실은 이제 좀 바뀌는 거죠, 이번에. 레짐 체인지가, 아무래도 시간을 길게 뽑아내다 보면 그 안에 레짐이 바뀝니다. 뭐, 정권으로 비유해도 되겠고요. 이 데이터의 성격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좀 이게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은, 스테이셔너리하지 않다라고 해요. 스테이셔너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에 대한 거는 2차 때 많이 퀀티테이티브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통계 모델을 돌릴 때는 스테이셔너리하다. 왜냐면 이게 데이터의 분산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돌리는데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시면은 그 전기와 이번 기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non-stationary하다고 하죠. 그러면 결론은 이 데이터가 길게 뽑아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sub-period라는 말이 나옵니다. sub-period. 그 기간, 하위 기간, sub-period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 왜냐면 그 A와 B는 완전 다른 레짐이니까, 다른 시대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죠. 아까 제가 뭐 정치 얘기를 주로 했지만, GFC, 경제도 그렇고요. 지금 그 자산시장의 제일 큰 화두는 경제 위기 이후에 실물 경제의 변동성이 되게 줄긴 했는데 통화 정책이 모든 경기 사이클을 만들고 있거든요. 2007년 이후로 이건 굉장한 레짐 체인지이기 때문에 시계를 돌릴 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염두를 둬야겠죠. 그래서 이게 경제의 하나의 예인 거고 뭐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이후에 그 너드 프랭크 법이라고 뭐 투자은행의 뭐 이 행위를 규제하는 법도 하면서 아예 바뀌는 거고 이런 것들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규제,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레짐 체인지를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마트폰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길게 뽑아냈을 경우에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긴 게 좋지라고 밑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긴 거를 좋아하느냐.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서 그 블랙 포인트 나오기 전인데요. A long time period is preferable for several rea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대수의 법칙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30개는 있어야 되니까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 분산이 적어지는 좀 더 정확해지는 more precise statistical estimates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으면요 무리하게 돼요. 세 번째는 무리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가용 데이터가 짧으면 긴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리한다. 그 무리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잘게 쪼갠다라고 표현하는데 긴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잘게 쪼개면 발생하는 문제가 데이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동차 주식에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하나의 그룹 안에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와의 주가를 보면 10년을 뽑아보면요. 코릴레이션이 엄청나게 잘 들어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뭐 문제로 뭐든지 간에 10년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달 데이터 또는 일주일 데이터밖에 없다고 해보죠. 일주일 데이터, 주가 데이터. 그러면 몇 개 있어요? 7개밖에 없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그럼 이게 뭔가 막 그래프도 되게 안 이쁘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봤어요. 더 잘게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쪼갭니까? 종가가 아니라 뭐 분봉으로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원래는 코릴레이션이 있는 데이터인데 그 성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둘 간에 뭔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 둘 간에 이 싱크되는 부분이 없어져서 그래요.
원래는 싱크가 되는 건데 아니면은 뭐 미국 데이터와 우리나라 데이터를 월간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일간으로 보면은 뭐가 안 맞죠? 휴일이 안 맞고요. 이게 거래일이 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간에 뭔가 얘는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였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통계적으로 돌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움직였는데 얘는 휴장이었어요. 미국은 휴장인데 우리는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휴장인 거를 만약에 간과하고 통계적으로 그걸 안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안 받았네? 또는 이제 뭐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안 줬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일간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근데 월간으로 보면은 그런 거 차이 발생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갰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블랙 포인트의 네 번째 줄인데요. Missing or outdated values. 아까 제가 이제 미국, 한국 예로 든 게 asynchronous, synchro가 이제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지 않다는 asynchronous da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윗줄까지 같이 보면 more frequent data points are often more likely to have missing or outdated valu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에 대한 정의, 이 문제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가 더 중요하죠. 시험 목적으로는 아랫줄에 보시면 can result in lower distorted correlation calculations. correlation이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 뭐 놓친다는 걸 좀 더 확장해서 왜곡하고 아니면은 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나오거나 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 드물겠지만 그리고 이게 잘게 frequent data라고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측력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뭐 했냐면 긴 데이터가 좋은 이유가 짧은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어서 긴 데이터를 가능하면 preferable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 첫 단락이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데 사실 제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락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패러그래프도 있고 막 그 전체도 있고 얼마나 강조해야 되는지는 저도 약간 감이 없어요. 이거 정말 의도가 있게 뭔가 한 건지 그냥 이제 설명이 부족해서 한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중요해 보이면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추가된 내용은 정규분포인지도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가 아닐 경우가 많죠.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asset return이라는 게 이게 뭐 본문에 나오듯이 fat tails, 그러니까 블랙 스완 뭐 유명한 책도 있고 fat tail도 있고 스코니스라는 거 외도라고 하죠.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인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 그 교정하는 특히 이제 외도 같은 것도 이제 고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근데 이런 거 하는 거보다 하는 비용이 이 비용이라는 거는 이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비용이 했을 때 benefit 이득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분포도 한번 확인하자. 이게 이제 제 이 단락의 포인트예요. 분포가 혹시 따르게 정규분포가 아니거나 외도가 있거나 패테일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라. 근데 그거를 고칠지 말지는 선택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예측할 때의 문제점인데요. ex post data, ex ante dat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문장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결과 가지고 되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때 이럴 걸, 살 걸, 팔 걸 그거예요. 결과 가지고 말하면 그러니까 답 나오고 말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쉬워 보인다는 게 수익률은 과대평가하고 분산은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는 과소평가. 나라면 저렇게 했겠다. 그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ex post data, 나중에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ex ante risk, 사전적 리스크를 재단하지 말라. 그리고 가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이제 이미 답 나온 다음에는 이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또 4번의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있죠?
이거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샘플을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라고 해보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오늘 여러 번 등장하지만 금융위기라고 해보면 금융위기라는 거는 패테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금융위기 시점 2008년 이후에 2010년에 어떤 모델을 돌리는데 만약에 이제 발생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2년마다 반복되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2년 전 데이터를 포함시켜버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게 value at risk인데, value at risk라는 건 내가 최대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말하죠. 근데 그거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다 나오고 보면 되게 만만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리스크를 오히려 약간 이제 예외적인 리스크, 레어 이벤트를 포함함으로써 리스크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네거티브 이벤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샘플에 이 발생 빈도를 현실보다 과대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AR 같은 경우, Valuation at Loss 같은 경우에 이거를 Valuation at Risk죠. Valuation at Risk 경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나중에라도 의견을 주세요. 저는 이 책이 첫 번째 줄에 Underestimation of Risk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This issue could also lead to underestimation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집에서도 계속 보는데 이게 안만 생각해도 오버 같거든요. Value at 리스크를 과대평가할 수 있고 레어 이벤트를 포함시키면은 리스크를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로 이해하고 제가 커리큘럼도 확인하니까 그런 취지로 쓰여 있던데 언더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 슈웨이저에는 일단은 가로 열고 소심하게 오버를 해주시고 제가 좀 더 볼게요. 아니면 의견을 좀 주세요. 저는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막 슈웨이저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개정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버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는 좀 제가 슈웨이저 측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여튼 이 취지는 이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Non-repeating data patterns.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 패턴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죠. 3가지가 있습니다. 이탈릭체 기준으로 가면은 2가지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타임 피리어드 바이어스가 있는데 미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는 패턴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규칙을 찾아내거나 그러면 데이터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캐낸다 표현보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디스토션, 되게 torture, 막 고문하는 거예요. 마이닝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답을 고문하듯이 막 뱉어내라고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캐내는 겁니다. 답정너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주장을 먼저 정해놨고 그거에 근거가 되기 위한 데이터를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유의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찾았어요. 이 데이터 보니까 내 주장을 뒷받침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이 non-repeating,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 패턴인데 맞아,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이 패턴이 내 말이 맞군 이라고 하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타임 피리어드 바이어스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특정 기간에만 맞는 건데 또는 발생한 데이터 패턴인데 이거를 계속 발생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해요. out of sample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게 이제 의심이 된다면 이때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이터, 샘플 데이터 밖의 기간에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어떤 민감도 이런 게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non-repeating data 패턴이 되는 거죠. 이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 패턴의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첫 줄의 끝인데요. economic basis. 내가 어떤 데이터 패턴을 발견했으면 그게 경제학적으로 이론적 베이스가 있는 건지 말이 되는 건지를 일단은 검증을 해라 라는 거죠. 제일 출발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이런 바이어스, 그래서 모델링을 내가 너무 내 답정로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지. 세 번째는 아까 이제 time period bias에 포함된 건데, 그 다음 그러니까 scrutinize the modeling process가 두 번째고요. 아랫줄에 out of sample data, 이게 이제 relationship이 계속 지속되는지 persistent한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ut of sample data에 트라이를 해보고, 첫 번째는 경제학적인 이론적인 기초가 있는지, 두 번째는 모델링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된 건지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out of sample data에 한번 돌려봐야 된다라는 게 이 non-repeating data 패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있죠? 비슷한 건데요. 베이지안 시어리이기도 하고요. conditioning information.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경기가 지금 불황인지 호황인지 초입인지 끝물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델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시로 베타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타 값이라는 것도 그냥 정해진 상수가 아니라 계속 변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 사이클 따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모델링 프로세스에 7단계 훅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투자 환경을 분석해라 라는 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 모델을 할 때 투자 환경에 따라서 모델 값, 이 변수 값을 좀 다르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황일 때는 베타를 몇으로 하고, 호황일 때는 몇으로 하고, 불황이 예상되면 1.4, 호황이 예상되면 1. 이거는 불황이라고 무조건 낮고 호황이라고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베타라는 거는 마켓 포트폴리오랑 얼마나 같이 움직이냐이기 때문에 내가 방어주냐 이런 것들. 제가 말을 빠르게 하는 거는 되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천천히 할 때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 베타 값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갈게요. 이거 9번째까지 하고 딱 쉬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7번째는 misinterpretation of correlations. correlation을 잘못 해석하지 마라. 이것도 경제학 초반에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시가 책에 나온 건데, 범죄율, 범죄 건수와 경찰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수량과 곡물 가격, 이게 감이 오시나요? 이를테면은 강수량이 적으면 곡물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강수량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비가 안 온다. 이런 것들이 코릴레이션을 잘못 해석한 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causality라는 말이 옆에 붙어 있고요.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두 가지 더 있어요. 아래쪽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a third variable, 제3의 변수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X가 Y랑 서로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움직이게 했는지 인과관계는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사실 그건 다른 모델이 필요한 건데, X랑 Y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서, 야, X랑 Y랑 되게 친한가 보다.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가 알고 보니 억지로 맺어준 관계 일 수도 있잖아요. X랑 Y랑 서로 안 친해요. 근데 Z라는 친구가 야, 오늘 만날래? 만나자 해가지고 같이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X랑 Y랑은 절대 따로 안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a third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거와 이거의 친구들 만날 때 동시에 연락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X, Y는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람들이 야, XY는 되게 맨날 붙어 다녀. 어디 뭐 술자리 같이 가. 근데 맨날 Z가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성회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관계가 없는데 있어 보이는 걸 가성회귀라고 하고, third variable. 이 제3의 변수에 의해서 이거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별도의 모델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도 그냥 염두에 둬라라는 게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게 교과서의 예시는 사실은 옥수수랑 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강수량이에요. 옥수수 가격, 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강수량인데, 강수량에 따라서 옥수수 가격과 밀 가격이 요동친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사실은 옥수수랑 밀이랑 대체제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니에요. 어쨌든, X랑 Y랑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의 변수가 뒤에서 걔네들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게 third variable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줄에 있죠. non-linear relationship.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correlation이라는 거는 linear한 것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non-linear한 관계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 3차 과목의 특징이기도 한데 봐야 된다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밑에 애들 시키면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야 이거 좀 봐와. 이런 거 있지 않아 하고 되게 이제 멋있게 회의에서 한마디 한 다음에 모델링 돌리는 거. 그거는 이제 2차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non-linear relationship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만 의문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여기 문제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시간을 길게 투자했는 게 이 9개 전부 다 많이 나오지만, 이 8번이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문제 내기 좋잖아요. 우리 3차 문제 유형 대충 아시죠?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하고요. 주로 이제 저 같은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주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하고요.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윗사람한테 CIO, Chief Investment Officer나 아니면 PM한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끼리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서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게 쟤 지금 어떤 실수하고 있어? 라는 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센텐스 속에서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물론 이제 너무나 뻔하게 매직 키워드를 입 밖에 내는 애널리스트가 있죠. 그건 쉬운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지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3차가 좀 까다로운 건데 이 대화 속에서 얘가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되게 좀 까다롭겠죠. anchoring bias는요. 일단 디베이트를 해요. 디베이트를 하는데 제일 처음 이 총대 메고 이 선빵을 처음에 이제 총대 메고 처음 말한 사람이 원래 우리 회의도 그렇잖아요. 회의에서도 그런 사람의 의견이 뭔가 좀 더 그러니까 나랑 쟤랑 직급이 똑같은데 먼저 말한 거를 좀 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인정하다 안 해도 무의식 중이라도 머릿속에 과대평가하는 거를 말합니다. 과대평가하는 바이어스. 먼저 말했다고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말했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발언의 순서는 그 사람의 발언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말한 사람, 그래서 먼저 접한 정보, 먼저 말한 사람, 먼저 내 의견, 또는 말을 하든 아니면 내가 먼저 신문을 읽든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내가 구글링을 했는데 구글링이 되게 첨예한 이슈예요. 테슬라 주가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근데 이제 내가 양쪽이 막 문제인데 제가 제일 처음 읽은 기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내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걸 anchoring bia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보고서를 제가 이제 쓰는 것도 하나의 일인데 리뷰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건 자동차 섹터인데 국내사에서만 25명이 있고 외사 해외 증권사까지 합치면은 한 40명, 3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적이 동시에 딱 나오면은 리뷰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보는 바이사이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 리뷰한 사람의 의견을 좀 더 따라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거야? 못 나온 거야? 이건 모르겠어. 평가가 애매한데 했을 때 제일 처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nchoring bias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일 처음에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좀 더 과대평가하고 뭔가 그 쓸데없이 의미를 두는 거를 그런 상황을 표현하겠죠. 두 번째, 스테이터스 콰오 바이어스. 이게 이제 앵커링 바이어스랑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스테이터스 콰오 바이어스는요, 기본적으로, 이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앵커링 바이어스는 약간 디베이트 상황을 상상하시면 되고, 스테이터스 콰오는요, recent past라는 말이 끝에 있는데, 현재 상태가 딱 있어요. 현재 상태가. 아까는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의견이 막 엇갈리고 아무도 안 낸 상황에서 제일 처음 이제 의견 던진 사람을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한다면 스테이터스 콰오는 딱 지금 스테이터스가 딱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벗어나려는 거를 말해요. 안 벗어나려는 거. 괜히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오픈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서 최대한 머물러 있으려는 말 그대로 스테이터스 콰오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근데 가장 가까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이거 예시에 나와 있죠. 현재 추정치를 웬만하면 유지하려는 경향이 하나의 스테이터스 콰오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쪽에는 컨센서스라는 게 있죠. 뭐 기업의 이익도 컨센서스가 있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에도 컨센서스가 있는데 컨센서스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거 그다음에 내가 모델링을 돌려봤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 예시가 되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문제 나온 적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4%라고 교과서에 나왔지만 내가 인플레이션을 추정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7단계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모델링 딱 돌렸더니 7%가 될 것 같아요. 이 차이는 꽤 큰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7% 내면은 갑자기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겠죠. 전화도 쏟아지고. 그래서 이건 7%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키인을 해가지고 좀 이제 톤 다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스테이터스 콰오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버랩이 뭐랑 되냐면 이 하나, 둘, 세 개, 두 개 밑에 프루던스 바이어스라고 있어요. 세 개죠. 프루던스 바이어스라고 이거는 틀릴까봐 겁내하는 소심한 걸 말하거든요. 소심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터스 콰오랑 약간 이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루던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내게 맞는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혼날까봐 내지는 이게 이제 괜히 또 보통 이제 이러면 그 위계 관계가 조금 들어가는데 예시에 틀릴까봐 겁나서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전망하는 거, 튀는 거 냈다가 틀릴까봐 라고 하는 거를 프루던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추정치 범위가 들어가는데요. 추정치 범위를 되게 넓게 제시하는 게 사실은 전형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콰오랑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콰오는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고 제일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 프루던스 바이어스는 안 틀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튀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전망치를 볼 때 올해 전망을 1800에서 2200 아니죠. 1800에서 2400 막 이러면 안 틀릴 거 아니에요. 뭐 친구랑 만날 때도 나 5분에서 20분 늦을 것 같아. 이러면 이게 뭐 이런 거 안 틀린 거면은 이제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이제 프루던스 바이어스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좀 이제 헷갈리는 거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좀 나중에는 다 듣고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1번 스테이터스 콰오, 2번 프루던스 바이어스, 3번 앵커링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은근히.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올라가서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 구분하기 되게 쉬워요. 이것도 이제 답정론인데요. 내 뷰랑 맞는 데이터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사이콜로지컬,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잖아요. 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는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데이터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안 듣는 겁니다. 윗분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바이어스가 되겠죠. 윗분은 다 되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똑같은 상황에 지문 속에서도 CIO가 애널리스트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그 지문 속에서 CIO의 뷰를 밝혀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 CIO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무시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거 되는 거고 마찬가지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애널리스트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뷰랑 있는데 다른 그거에 반대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거를 무시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거 했는데 이거 데이터 나랑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외해버리고 하는 거. 내가 그런 다음에 위에 보고해버리고 데이터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다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 컨피던스 바이어스는 아까 잠깐 먼저 등장했던 프루던스 바이어스랑 약간 반대예요. 이거는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 한 4분 20초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아까 예시를 들면은 그런 거고, 코스피 이번에 올해 제가 보기엔 뭐 연말 그 종가는 2224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레인지로 안 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추정치 범위를 좁게 제시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전형적인 게 있는데요. 나는 안 틀려, 무결점, 무오류에 존재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틀린 걸 무시하는 행위가 나와요. 지문에. 내가 자신의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한다든지 과거 실수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 또 대표적인 예시가 상대방이 말 안 하면 동의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지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걸 끄집어내는 하나의 매직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이죠. 하나 건너뛰고 availability bias고요. availability bias는 뭔가 available 하다는 거는 내가 기억력이거든요. 아니면 데이터거든요. 뭔가 극적인 우리가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대공황에 대한 분석은 되게 넘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945년, 제가 그냥 막 던진 거예요. 1962년, 어떤 특정 기간은 당연히 1930년, 물론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서 우리가 극적인 사건에 대한 논문, 기사, 데이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available 하다라는 뜻에서 available bias 또는 이게, 이런 데이터 아니라 내 머릿속에도 되게 생생한 거예요. 야, 나 땐 말이야. 내가 IMF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IMF 때만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제 사건이 그 3년마다 계속 반복이 됐는데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메모리 어베일러블한 게 IMF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의 기억을 뭔가 그때 내가 어떤 주 조선주 사서 먹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선주 사서 망했을 적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또는 좋았던 기억들, 인상 깊었다, 나한테 좋았던 거. 내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과대평가하는 거. 포인트는 그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가중치를 두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으면 둬도 돼요. 근데 이제 쓸데없이 거기다가 감정 몰입해가지고 과대평가, 과대반영하는 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표현이 recallability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recallability. 그러니까 기억하기 좀 더 직관적이죠. 기억하기 쉬운 사건을 recallability bias라고 했고요. 아까 confirmation bias도 사실 confirming evidence bias라 했거든요. confirming evidence. 내가 나한테 맞는 evidence만 모은다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availability bias. 근데 제 생각엔 CFA 협회에서 이거를 recallability라고 쓴다고 해서 잔인하게 갑자기 감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고로 이제 작년 교재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공황이나 IMF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여러 가지 쭉 갔잖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다시 좀 정리하면은 앵커링은 뭔가 지금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first라는 단어가 되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status quo는 current, 현재 뭔가 있는 거가 키워드고, confirmation bias는 내가 나의 belief, 나의 view 이런 것들만 맞는 거, overconfidence bias는 되게 다양한 게 키워드인데 silence, lack of commen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 mistake, 과거 실수 무시, 그 다음에 이제 narrow range, 추정치를 좁게 제시하는 거, 반대의 경우가 prudence,고 소심하고 틀릴까봐 혼날까봐 겁나서 range를 넓게 제시하고 보수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availability bias는 내가 기억나는 것만, 생각나는 것만, 나한테 인상 깊었던 것만
과대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psychological traps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model uncertainties. model uncertainty는요. 우리 지금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 캐피탈 마켓 익스펙테이션을 할 때 데이터를 모으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형성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점, 캐피탈 마켓 익스펙테이션을 할 때 문제점, CM이라고 보통 약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문제점들이 9가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데이터도 모두 있었고 심리적인 요인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쓸데없이 반복되는 것들 아니죠. 반복되지 않는 것들을 쓸데없이 내가 막 과대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답정너처럼 이미 지난 사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나온 겁니다. 데이터 옮겨올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마지막이 되게 간단한 건데요. 모델을 잘 설정해야죠. 그래서 모델 언설튼티라는 건 모델이 제대로 설정이 됐느냐 당연한 제일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델 속에서도 변수 있잖아요.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파라미터 변수가 또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이것도 이제 uncertainty가 있는 거고 변수가 설정돼도 입력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input uncertaint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단계로 보시면 돼요. 약간 탑다운 개념이죠. 모델, 파라미터, 인풋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제대로 안 됐을 경우가 안 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9가지의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에 대한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좀 경제 성장이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경제 변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 자산군으로 약간 탑다운식으로 좀 더 저는 더 이게 구성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원부원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 제가 이제 설명하기도 더 쉬웠습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셨다가 경제 성장부터 경제 이론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